주파수 94.5MHz YTN 라디오 공식 팟캐스트 시사 안드로메다 37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이동영 작가고요. 박주원 변호사, 홍상희 기자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11명의 선수가 뛰는 운동 경기가 뭐가 있을까요? 축구 아닙니까? 축구입니다. 네. 국회 안에도 축구팀이 구성됐어요. 어느 축구팀이 있을까? 바른정당. 아이고 없잖아. 11명 아닙니까? 수명 있었는데 갑자기 11명으로 줄었어요. 축구팀 11명은 뭔가 견고함이 느껴지는데 네. 국회 안에 11명은 너무 견고하지 않나요? 견고하지 않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요. 어쨌든 9명의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가면서 네. 11명이 그건 분투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자유한국당으로 간 분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국민의당이 지금 워낙 시끄러워가지고 자유한국당의 친박계 갈등 이게 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튀어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 이런 가운데 김무성 의원이 모셔올 사람은 또 모셔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홍준표 대표는 문을 닫는다. 문 닫아라. 문 닫았다. 근데 속 뜻이 정말 그럴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오늘 시사 안드로메다에서는 한때 바른정당, 지금은 자유한국당 철새 무슨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예. 김영우 의원을 모시고 보수 통합 또 그밖에 전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사 안드로메다가 선정한 이번 주 최고의 안드로메다인 바로 이분입니다. 국회 국방위원장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영우입니다. 아유, 국방위원장. 국방위원장. 위원장을 우리가 모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요즘에 뭐 그 귀순병사 네. 사건도 있고 이 안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하죠. 네. 국방위원장으로서 다른 상임위보다 더 어깨가 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경제 정책이나 다른 이제 사회 정책, 복지 정책 이런 거는 조금 잘못해도 나라는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안보 정책은 한번 망하면은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어깨가 좀 무겁고요. 북쪽에도 이제 위원장이 있죠. 김정은이죠. 네. 예. 남쪽에서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말을 잘 안 듣네요. 국방위원장 같은 급수의 국방위원장. 예. 그런데 올해도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만 작년 국정감사에 우리 김용우 국방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이 당시에 보이콧했었거든요. 네. 국회 보이콧, 정세균 의장 발언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안 된다. 그건 그거고 국정감사는 맞다. 해야 된다. 이러면서 혼자 자리를 딱 지키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좀 박수를 받는 모습이 결기가 있었거든요. 있었다고 네. 생각도 들었어요. 밖에서는 박수 받았고 안에서는 징계 대상이었죠. 해당 행위가 돼버리는 겁니까? 해당 행위죠. 왜냐하면 그때 국정감사 보이콧이 당시는 이제 새누리당이라는 그렇죠. 이름이었죠. 다시 들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당론으로 보이콧을 했는데 제가 굳이 들어가가지고 국정감사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은 국방의 시계는 멈출 수 없다. 이런 그 생각에서 그리고 국회가 국정감사를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그렇죠. 예, 그 권리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들어갔는데 그때 아주 시급했죠. 그러니까 저는 당시 여당이었잖아요. 새누리당이. 그렇죠. 야당 국방위원장인 줄 알았어요. 아니 여당 의원들이 다 이게 몸으로 막았을 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멋있었던 샤우팅. 멋있다는 건 네. 멋있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정말 멋있었습니다. 예.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제 이력을 보니까 처음 알았어. YTN 출신이네요. 네. 어차피 편안함을 오늘 오셔가지고 스튜디오에서 자기 집처럼. 편안해 하시던데요. 편치 않습니다. YTN 속사장을 몰라서 그러시네. 그래? YTN 출신이라고 특혜 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116명 국회의원 중에서 콕 집어서 김영우 의원만. 진짜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제가 들어올 때는 안 계셨었고요. 그래요? 뭐 아까 선배님이랑 깍듯이 모시더만. 기수 막 묻더만.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국회 출입한 지는 오래됐지만 네. 국회 출입하는 기자들이 의원님들을 보고 선배라고 불러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 문화를 아직도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네. 저도 그래서 의원님이라 불렀는데 오직 한 분은 선배라고 진짜 불러야 선배네요? 하는 거예요. 진짜 네. 선배니까. 그렇군요. 네. 자, 어쨌든 특혜는 없었습니다. 특혜는 없었다는 걸로. 예. 이제 뭐 얘기 좀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게 9일 날이었죠. 보름 정도 지났는데 아마 몇몇 특히 장제원 의원을 비롯해서 몇몇 의원들 텃세 없었습니까? 친박 의원들하고는 또 어땠습니까 관계가? 장제원 의원 등 저한테 텃세 부릴 위치가 아닙니다. 저희는 사실 저는 이제 18대 때부터 또 의원을 해왔고 네. 지금 18, 19, 20대인데요. 그 텃세 그런 건 뭐 전혀 느끼지 못했고 저도 이제 뭐 3선 의원 됐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우리가 서로 그런 걸 해야 되고 지금 또 예산 시즌입니다. 네. 그렇죠. 그 예산 생각해야 되고 또 저는 국방위원장이기 때문에
텃세 생각할 틈이 없어요. 의원실의 문패는 바꾸셨어요? 예, 지역 사무실 바꿨죠. 예. 오늘은 이제 수능 때문에 수능 잘 보라는 그 플랜카드를 붙였을 거고 네. 제가 이제 어제 오늘 못 가봤는데 지금 그 간판을 제조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능 오늘 끝났으니까 아마 곧 플랜카드 천막 내리면은 이제 새로 그 간판 달릴 겁니다. 뭐 학생들 시험 잘 보세요. 뭐 예, 국회의원 그거죠. 김영우 이렇게. 그렇죠, 예. 그렇죠. 수능 얘기 나와서 말인데 예. 두 아드님도 오늘 녹음 기준으로 오늘 시험 보지 않으셨어요? 쌍둥이입니까? 아들은 제가 하나로 알고 있는데 죄송해요. 그 밑에는 딸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재수 아들, 딸은 그냥 치는 거. 그냥 재수를 했군요. 남매가 같이. 예. 잘 봤답니까? 못 물어보죠 그거. 왜요? 아버지였어 아까 이제 카톡이 좀 오고 갔는데 네. 뭐 이렇게 기분이 썩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려웠대요 조금. 시험 어려웠대요. 예. 어쨌든 뭐 포항에서 무사히 치렀으니까 다행이고요. 천만 다행이죠. 그 국회의원들이 이제 수험생들 이제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플랜카드 많이 걸잖아요. 예, 부산에 우리 전재수 의원 맞아요. 걸었다고 욕 엄청 얻어먹었다더라고. 네. 이름이 재수인데 지금 그 삼수 재수가 심지어 전 재수 이러니까. 예. 넌 재수. 예. 그래요. 김무성 대표 이야기 나왔으니까 네. 모셔올 사람은 또 모셔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홍준표 대표는 문을 닫았다, 문을 닫는다 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 두 분의 입장이 좀 다를 거예요. 네. 다를 수밖에 없고 홍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당내 무슨 개파 문제니 뭐니 해가지고 일단은 당을 좀 추스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분열 이런 건 이제 혼란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추스리는 게 더 급선무일 테고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복당한 입장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복당한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복당해서 좀 더 자유한국당의 좀 볼륨을 키우는 게 좋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겠죠. 저는 그 두 분 다 이해가 좀 가요. 그래서 김무성 의원한테 조금 쏠리는 건 사실이죠.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도 내년 초에 보수 대통합 그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많은 분들이 들어와야 되고 또 새로운 분들 영입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좀 걸어가야 될 길이라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 앞서 바른정당 지금 축구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11명. 또 오실 분도 있나요? 계신가요? 농구팀 만들려 그런 건 아니겠죠. 제가 지금 뭐 이렇게 따로 뭐 특별한 접촉은 안 합니다만은 네. 뭐 이제 가까운 의원들이니까 전화 예. 통화하고 그럽니다만은 친하잖아요. 그래도. 좀 이제 혼란스러움은 좀 있겠죠. 근데 야. 뭐 이것을 어떤 무슨 유혹할 일도 아니고 막 또 설득할 그렇죠. 일도 아니고요. 결국 저는 크게 봤을 때는 결국 그 보수가 하나로 뭉치는다고 하는 그 명분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언제 네. 어떻게든 만나야 된다 생각합니다. 명분 말씀하셨는데 명분 없이 그냥 뭉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정치라는 게. 저는 이번에는 솔직히 제 고백을 하자면 네. 네. 저는 뭉치는 게 명분이었습니다. 아. 이 명분을 자꾸 만들고 네. 조건을 달고 조건을 만드는 거 자체가 저는 조금 솔직히 좀 부끄러운 일이다. 네. 지금 이미 정권을 내준 상황 아니겠어요? 우리 네. 보수가 잘못해서 그랬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막연하게 개혁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개혁도 무슨 새가 있어야 이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눈 딱 감고 이번에는 뭉치는 게 우선 순위에 맞다. 그래서 왔습니다. 예, 뭉치는 게 명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유한국당을 나올 때는 분명히 이 당이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물론이죠. 그럼 다시 들어갔을 때 명분을 뭉친다고 하는 건 좀 명분이 약해 보이는데요. 뭐 해석을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죠. 예. 근데 이제 지난해 우리가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때문에 이건 도저히 이건 아니다. 뭐 법치주의고 뭐 헌법이고 뭐 이렇게 막 훼손하면서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때 또 박근혜 대통령은 또 반성의 어떤 기미도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마당에 당에 그냥 남아 있는 것도 이것도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나오게 됐죠. 근데 그 이후에는 결국은 정권을 내주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새로운 현실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말을 제가 실감하는데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것도 뭐 떳떳하고 뭐 잘한 일이다. 뭐 크게 자랑하고 싶지도 않고 자랑할 일도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보수가 정권을 내줬기 때문에 네. 이제는 뭉쳐서 지금 사실 현 정부는 보수 해체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 적폐청산이지 저는 거의 보수 해체 작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보수가 좀 더 뭉쳐서 물론 개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는
앞으로 지방선거건 총선이건 차기 대선이건 저는 희망 없다고 봐요. 희망이 없으니까 네, 희망 없어요. 들어가서 네, 희망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뭉쳐서 좀 개혁을 하자. 뭐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최경환 의원, 원유철 의원, 이우현 의원 이런 분들 지금 다 뭐 조사받고 압수수색 있죠. 당하고 조사받을 가능성 또 검찰에 출두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것들도 문재인 정권이 보수 주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건건이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예. 전반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일단 지금 적폐청산 한다고 그러면서 MB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요 시기에 딱 국한해 가지고 지금 적폐청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야 이거 적폐청산도 유통기간 유효기간이 있구나. 이 현 정권이 말이죠. 그것을 마음대로 그냥 재단을 하는 것 같아요. 잘못된 일은 물론 고쳐야죠. 잘못된 행태는 고쳐져야 되는데 지금 무언가 뭐 군사령부 정치 댓글 문제 또 국정원 메인 서버 민간인이 참여하는 저 적폐청산 TF팀에 다 까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초법적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는 나라 안보를 지키는 국정원이나 우리 군이 정말 저는 허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 국방위원장이시니까 예, 네. 아주 오늘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거 굉장히 문제입니다. 네. 네, 걱정돼요. 근데 뭐 그렇게 걱정하시겠지만은 뭐 적폐청산은 계속해서 이게 수사는 뭐 멈춰주지 예, 않을 것 같아요. 진행될 것 같은데요. 예.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한 명 한 명 이렇게 약간 겁을 예. 먹거나 조금 의기소침하신 의원들도 있나요? 다음 차례는 나 아니야? 뭐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이게 반갑지 않죠. 예. 반갑지 않고 이게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그 대의 명분에야 어떻게 우리가 거부를 하겠습니까? 그건 필요한 거죠.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런 걸 해왔습니다. 관행적으로. 근데 이 사람을 이렇게 겨냥하고 특히 이 나라의 안보, 정보 이런 기관들을 흔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북에 있는 위원장이죠. 김정은이죠. 저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도껏 해야죠. 예전에 새누리당 탈당하실 때 진정한 보수의 가치 실현을 위해 새누리당을 떠난다 하셨었는데 그렇다면 바른정당에서 어떤 한계가 있으셨는지. 그러니까 진정한 보수 가치 실현이 안 되는 건지. 저는 그런 현실적인 그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바른정당을 만들어서 이런가 여러 가지 뭐 이제 개혁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좀 몸부림도 쳐봤습니다만은. 너무 좀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제 야당이 됐고 바위에 계란치기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나 홀로 개혁이라는 게 참 어렵구나. 이 정치를 하려면 무언가 사람을 불려나가고 새를 불려나가야 이게 정치가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쪼그라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바는 옳지만 옳은 정치를 주장하지만 옳은 정치를 같이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필이 안 된다 이 네, 말이잖아요. 어필이 전혀 안 예. 되고 무슨 언론에도 어필이 안 되고 사회적으로도 그 반향이 너무 적었고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수도자의 길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새를 불려 나가면서 뭔가 그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전혀 부응하는데 이제 실패를 했죠. 그러면 정권을 잃고 이제는 뭉쳐야 한다. 그런 명분이 있어서 나갔던 사람들이 9명이 뭉쳤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뭐 더 올 수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이 뭉쳐서 좀 몸집도 불리고 이게 지방선거를 대비한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 네. 당장 내일 선거가 치러진다고 하면 자유한국당이 이길 곳이 몇 군데 안 보이거든요. 지방선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신 없습니다. 아. 내일 치러지면 당연히 자신 없죠. 우리가 이제 그래서 걸어가야 될 길이 저는 멀고 험하다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를 불린다고 하는 게 국회의원 숫자만 불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좋은 분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 자유한국당에 좀 그래도 마음을 좀 줘야 되겠다. 근데 저는 아직 멀었다고 봐요. 아직 멀었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고 엊그저께 정말 그 정권을 뺏겼는데 뺏길만 하니까 뺏긴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자성도 저는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네. 뭘 어떻게 바꿔야 될지 이것도 이제 머리 싸매고 좀 의논을 해야 되죠. 그리고 물론 문재인 정부의 그 과도한 적폐청산 이런 어떤 광풍 또 포퓰리즘 같은 거는 우리가 견제를 또 확실히 해야 된다. 그 내용을 가지고 견제를 해야 되겠죠. 또 대안도
제시를 해야 된다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보수의 개혁이나 변화 같은 것이 사실은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의원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 많으신지 그런 움직임들이 실제로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뭐 엊그저께 이제 입당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당내 분위기는 아직 어수선합니다. 어수선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는 뭐 우리가 복당이 됐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이제 잘 오른쪽으로 이제 개혁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에너지로 만들어야지 여기서 뭐 이렇게 집안 싸움하고 이럴 시간도 없어요. 근데 지방선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원래 인재도요 되는 집 있는 집에 몰리거든요. 그래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많은 뭐 사람 너무 많아. 예, 너무 많아요. 지금. 다들 민주당 간판 달고 이제 지방선거 나가려고 네. 그런 얘기 많은데 자유한국당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 혹은 자유한국당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들 어디 좀 있습니까?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 사람을 무조건 뭐 같이 할 수는 없고 예. 우리는 이제 좋은 분들을 영입하기 위한 기준도 좀 세우고 또 얼마 전에 인재영입위원장도 이제 새로 선임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같이 좀 나서줘야죠. 김 의원님 생각 없으십니까? 나갈 생각 없습니까? 뭐 경기도지사 이런 거. 아 저요? 네. 저는 아직 그럴 시기가 아닙니다. 국방위원장 하셔야 되기 그리고 때문에. 그럼요. 국방위원장 해야 되고 제가 이제 여기 아마 말씀이 또 이따가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네. 삼선 의원이긴 합니다만 네. 인지도가 사실 약해요. 이거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또 네, 모르니까. 겸손하게 스스로 말씀을 아니 저도 인지도 뭐 10년 있죠. 왜 국회의원 했는데 뭐 그러십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입니다만은 예. 이거 참 정상적으로 정치해가지고는 인지도 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예. 막말을 하거나 튀거나 장재원 의원처럼 막 소리 질러야 돼요. 뭔가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뭐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니에요. 그렇죠. 또 예. 제가 여태까지 쌓아온 이미지도 또 그런 또 스타일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네. 사람이 이미지를 한꺼번에 바꿀 수가 없어요. 예. 바꿔서도 안 되고 네. 저는 지금 해온 대로 해야 되는데 예. 이제 이제 내용을 좀 채워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한 번에 뭐 인지도 올리려고 막 이상한 정치인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인지도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프로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아닙니다. 인지도 팍팍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닌데 우리 저 네. 원래 한 오프닝 토크 5분 하고 프로필 들어가는데 20분 20분 했어요. 할 말이 많은가 봐요. 인지도 네. 제가 팍팍 올려드리겠습니다. 김영우 1967년 1월생입니다. 경기도 포천 출생이고요. 어릴 적 꿈이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아이고, 그래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연금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식구들을 편하게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계속 했는데 중학교 때부터 운동을 접고 공부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이 이야기 들어보면 그 예. 집안 형편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았네요. 예. 집안은 좀 어려웠죠. 예. 그래서 내가 메달 따면 우리 식구들이 다 먹고 먹이 살 수 있겠다. 살리겠다. 예, 뭐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이래 공부를 시작했는데 네. 고려대학교 근데 정치외교학과를 누가 들으면 공부 들어갔습니다. 엄청 잘한 줄 알겠어요. 잘한 거죠.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YTN에서 기자 생활을 했지만 IMF 여파로 직장을 그만두고 미국 로스쿨로 유학길을 떠났습니다. IMF 옆으로 직접 그만뒀다는 어떻게 해고당한 겁니까? 해고는 아니고 네. 그때 우리 YTN 식구들 정말 그 고난의 행군 예, 했어요. 예. 그때 1997년, 98년 IMF 딱 닥쳤는데 네. 뭐 월급을 우리가 뭐 한 5, 6개월 받지 못하고 그때 정말 우리 선배님들 또 우리 동기들 또 후배들 고생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아까 친정인데 좀 좋지 않냐 편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고생했던 분들을 그렇네요. 만나는 거고 해서 한편으로는 조금 부담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동기들 후배들도 이제 중견 기자가 됐더라고요. 2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뭐 심정이죠. 예. 자,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서울시장이었죠. 만났고요. 그 인연으로 2007년 대선 전국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국제정책연구원의 정책국장을 지내면서 그 이후에 정치에 입문하게 됩니다. 18대 선거 당시는 포천시하고 연천군 지역구였는데요. 인지도가 그때가 정말 2%였어요. 인지도 2%도 안 되더라고요. 2%. 그래서 무모한 도전이라고 했지만 그 무모한 도전에서 승리를 하고 여의도 국회에 입성을 합니다. 이후 19대, 20대 드디어 3선 의원이 되는데 지금은 경기도 포천
가평 예. 의원입니다. 2016년 12월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2017년 1월 24일 바른정당을 창당했습니다. 또 최근에 11월 8일 날 바른정당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복당을 했고 새누리당 대변인, 바른정당의 최고위원 등을 지냈고 지금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운동했다고 하니까 태권도를 좀 잘하셨어요? 잘했죠. 제가 이거 쉽게 잘했다고 말씀을 제가 하시. 서울 구경을 처음 한 것도 와. 6학년 때 이제 저기 태권도 대회 때문에 서울에 처음 와봤거든요. 이야. 그리고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꿈이 이제 호주나 뭐 오. 캐나다 이런 데 가가지고 아. 이제 태권도장 관장. 관장하는 게 꿈이었는데 몇 단쯤 됩니까 그러면? 단은 1단인데 예. 시합을 많이 다녔죠. 예. 와. 아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발차기 날아올 수가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운동 말하자면. 왜 접은 거예요 그러면? 그 제가 운동을 해서 좀 효도를 하고 싶었는데 네.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중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 네. 너는 왜 이렇게 운동을 뭐 열심히 하냐. 그래서 저는 뭐 효도 좀 하랍니다. 그랬더니 야 운동해서 그거 쉽지 않다. 너 공부를 해라. 그러면서 참고서 3권을 주시더라고요. 우와. 완전 정복, 완전 학습 필승. 예. 그래가지고 표준 단가 뭐 이런 거.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를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 말씀 듣고 그래도 이제 공부를 하니까 또 시골이다 보니까 또 조금만 하니까 뭐 쑥쑥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운동부에서 나왔죠. 착한 학생이었네. 예, 뭐 그렇게 됐습니다. 결국은 또 자랑이신 것 같은데 공부를 잘하셨다니. 아니 어쩔 수 없네요, 매치가 좀 되는 게 네. 운동을 하셨고 지역구도 포천이고 태어난 곳도 포천이고 포천 연천에 군부대가 많습니다. 네. 어쩌면 이 국방위원회 국방위원장이 되는 게 좀 준비된 상황이 아니었나 또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우리 지역은 그때 최전방이고 군인들을 많이 보면서 자랐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역사에 좀 관심이 많은데 네. 결국 나라의 흥망성쇠 뭐 외교 뭐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초선 때도 국방위원 했고 네. 그다음에는 내리 6년을 또 외통위원 했고 이야. 지금 다시 국방위원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10년을 외교 국방만 통일. 한 거예요. 예. 초선 때 국방이 다 안 갈라 그래가지고 서로 안 갈라 해서 서로 안 또 갈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간 거 아닙니까? 비어서 갖는 거라고. 아닙니다. 그런- 저는 뭐 소신을 가지고 갔고 지금 그때 18대 초선 때 국방위원이 누구냐 하면은요. 예. 김무성, 서청원, 유승민. 뭐 지금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시끄러운 분들이 그때 다 국방위원 했어요. 그때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분들한테. 예. 근데 좀 재밌는 거는 MB하고의 인연이네요. 예. 네. 제가 이제 저기 미국 갔다 와서 그 MB 그때 이제 당시 서울시장이었죠. 서울시장께서 그 전에 만들었던 그 개인 연구소가 있었어요. 네. 정책 연구소. 거기에 이제 자리가 하나 비어가지고 그것을 누가 저를 이제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가게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죠. 최근에 뭐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수사망이 좁혀지고도 있는데 네. 이런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MB 쪽에서 정치 보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도 굉장히 그 정치 보복의 느낌이 있죠. 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MB 정부를 많이 겨냥하고 이게 어떤 정책 무슨 뭐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바로 잡겠다고 하는 적폐청산이 아니라 완전히 그 시대에 있었던 모든 정보 활동 그런 어떤 정보 활동이 기록되어 있는 국정원의 메인 서버를 그냥 일반 그 민간인들한테 까발기고 말이죠. 거기에서 무슨 뭐 NLL 정상회담 그 대화록이 뭐 공개된 뭐 취지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또 무슨 언론사 세무 조사건에 대한 거 이런 거를 다시 무슨 뭐 파헤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다분히 그냥 그 MB를 겨냥한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국가안보실장 했던 또 이제 국방부 장관을 했던 김관진 예. 전 장관을 구속부터 먼저 시키고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닌 부정부패도 아닌 무슨 정치적인 댓글을 무슨 사주한 것처럼 이렇게 뭐 언론에도 막 나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굉장히 그 MB를 좀 겨냥한 거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MB를 겨냥해서 수사를 뭐 했든 어쨌든 이 국정원이 정치 댓글 선거 전에 달고 사이버 사령부가 달고 블랙리스트하고 이런 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거 아니냐 이거는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적도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좀 고치고 네. 또 책임을 지고 해야지 마치 지금 이제 언론에 이렇게 나오고 흘리는 거 보면은 정치적인 댓글을 달기 위해서 사이버 사령부를 강화시키고 뭐 거기에 맞는 사람을 뽑으라고 마치 MB가 김관진 실장한테 시킨 것처럼 이렇게 막 나온단 말이죠. 그게 아닙니까? 아니 제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가정을 하고 수사를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2010년도에는 북한이 천안함 폭침시키고 연평도 포격하고 나서 북한이 엄청나게 사이버 전력 부대를 증강하기 시작했어요. 대남 심리전을 엄청 할 때입니다.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또 김관진 실장으로서는 사이버 사령부를 강화해야지 그걸 안 하는 것은 책임 방기하는 거죠 오히려. 근데 그것을 마치 정치적인 댓글을 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냐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저는 정말 맞지 않다고 네, 봐요. 그거 맞는데 문제는 결국은 증거들도 있는 상황이고 그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예. 그 기소장에도 이렇게 제가 보면은 뭐 정치적인 댓글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치적인 댓글도 주로 제주 그 해군 기지하고 네. 한미 FTA 관련해서 뭐 이제 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뭐 자세히 알진 못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나라가 막 북한이 어떤 대남 심리전을 하고 사이버 공간을 점령해 간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뭐 사이버 사령부에서 그런 거에 좀 대처를 했겠죠. 물론 그것도 무슨 뭐 가명을 쓴다든지 해가지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하지만 그것은 그것을 이제 고치거나 거기에 대한 것을 이제 바로 잡으면 되지. 이것을 대통령이 시킨 것으로 마치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하는 것은 표적 수사죠. 그래서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적폐라는 게 딱 그냥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만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유통기한을 적폐 유통기한을 딱 9년 딱 잡고 합니까? 그 전에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소급을 해가면 직전 거를 하는 게 수사가 맞잖아요. 직전 지금 전전 정권까지 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거기까지 딱 하는 게 좀 뭐 상식적이지 딱 맞아 않죠. 보이긴 한데 제가 그거 누가 그 권력자가 정합니까? 그 기간을?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는 안 검찰이 된다고 이제 봐요. 하는 게 예. 근데 왜 댓글 수사라든지 뭐 해외 비자금 의혹이라든지 다시 지금 불거진 BBK라든지 네. 어찌됐건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국민적 여론도 높은 것 같아요. 수사해야 국민적인 된다. 80% 이상이 여론을 찬성하는데.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지금 보수 쪽에서 의문 제기하는 것도 많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일가 640만 불, 네. 또 1심의 선거, 1심의 저기 수사와 관련된 사항 등등등등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도 그럼 똑같이 해야죠. 그 MB 쪽에서 우리도 풀 게 있다라고 하던데. MB 정부도 5년을 네. 했으니까 뭐 이것저것 뭐 왜 없겠어요. 제가 뭐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뭐 청와대에서 일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은 그 풀 게 있다 없다 이것은 굉장히 저급한 이거는 어떤 정권이든 간에 그런데 이제 이 적폐청산이 너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너무 많이 나아가면 이게 자기 보호 본능이라는 게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자기 보호 본능. 네. 그렇게 되면 좀 서로 이게 자존심 싸움이 되고 격화가 되면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건지. 그러니까 100번 안 되는 양보하더라도 거죠. 국민들이 이게 우리 촛불 뭐 혁명이라 그러잖아요. 국민들이 이거 하라고 했으면 국민의 뜻을 좀 받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YS 서거 2주기 때 통합과 화합을 네. 엄청 강조하셨어요. 그것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전 정부에 대해서 그런 어떤 모든 것을 적폐로 과거 자체를 지금 적폐로 몰아붙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정부 부처에 적폐청산위원회 만들어가지고 네. 또 외부 인사 다수 참여시켜가지고 모든 기록 다 까발리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느냐 이거를 걱정해야 될 때죠. 그럼 기훈 의원님 지금 하고 있는 적폐 청산 이런 수사 이런 건 지금 중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적절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적절히?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정두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이다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뭐 적절한 언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안 쓸 거라고 안 쓴다. 봅니까? 예측 한번 해보시죠. 그거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네. 전 대통령을 뭐 꼭 세워야 된다라는 그 판단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럼 요거는 이제 팟캐스트용인데 네. 이거 한번 예, 이제는 말할 예. 수 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네. 차분하게 재밌게 해주세요. 이 YTN 기자 할 때요. 네. 잊지 못할 사고의 기억이 있다면서요. 사고의 기억. 예. 방송 사고. 방송 사고라든지. 방송 사고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때는 생방을 많이 할 때입니다. 우리가 네네네. 성수대교도 무너졌고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제가 이제 사회부에 있었는데 제가 정말 크게 당혹스러웠던 것은 예. 삼풍 백화점 예. 무너졌을 때 이게 생방인데 94년인가 그렇죠. 예. 생방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원고가 전혀 없을 때인데 그때 그 지하에 무너진 그 콘크리트 더미에서 사람들이 구조됐을 때예요. 네. 처음. 그런데 이제 막 그것을 이야기하다가 그 제가 현장 상황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네. 방송을 하는 중에 너무 자세하게 물어보더만요. 그 앵커가. 네. 도저히 자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 전화를 이거 잘 안 들립니다. 네, 여보세요. 뭐라고요? 그러고 한번 끊은 적이 있습니다. 일부러요? 네, 도저히 그 생방송인데 이어갈 수가 없더만요. 생방 중에 전화 끊었네. 예, 지금 같으면은 네. 그냥 다른 얘기도 그쵸. 막 해도 되는데 네. 그때는 고지시켜가지고 연기를 하신 거네요. 나름 쇼를 자기 하시네. 보호 본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쇼를 하신 자부색이었죠. 거네. 예. 네. 자, 그러면 이 두 번의 탈당인데요. 좀 뭐 뒷얘기 좀 없습니까? 여기서만 여기서만 털어놓을 만한 수 있는 이야기. 거. 딴 데 말고. 두 번의 탈당. 네. 이게 참 뭐 가슴 아픈 얘기죠. 예. 제가 가볍게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당을 탈당하고 또 두 번이나 이제 탈당을 하게 됐죠 결국은. 네. 두 번째 탈당은 이제 복당과 동시에 결국 이루어졌습니다만은 복당이 됐죠. 예. 이 절대 자주 할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리고 같이 움직였던 사람들하고 정말 얘기도 많이 하고 네.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제가 탈당하면서 복당할 때의 고민은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서 10년 동안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또 보수 지역인데 그분들 중에는 또 출마해야 될 분들이 또 있고요. 그래서 눈 딱 감고 일단은 보수가 뭉치자. 내가 너무 고민을 많이 하거나 명분을 만들려고 하지 말자. 그냥 기존에 뭐 당을 지켰던 분들한테는 제가 조성한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예. 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고 하는 저는 그것은 지금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이 와도 저는 탄핵 다시 할 수밖에 없어요. 뭐 당 문제는 뭐 둘째 치고라도 그래서 참 복잡한 감정입니다. 심정이죠. 그래요. 우리 나의 정치적 동지 유승민하고 김무성 왜 나는 김무성을 택했는가? 저는 뭐 그렇게 두 분 중에 한 분을 택했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예. 정치적인 행보가 일치한 거죠. 네. 제가 누구를 따라 나왔거나 따라 들어간 거는 절대 아닙니다. 저도 이제 그런 연조는 좀 지났고요. 제가 생각한 바대로 해야지 이게 그냥 뭐 선수 높은 선배를 따라다니는 정치는 저는 뭐 그렇게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입장이나 생각이 좀 비슷했다 이렇게 생각하죠. 김무성하고 예. 뭐 겪어 보니까 김무성이 좋습니까? 홍준표가 좋습니까? 그 두 분은 제가 초선 때 국방위원 같이 했다고 그랬죠. 네네. 또 정치는 이제 김무성 의원하고 많이 했죠. 그렇죠. 또 당 대표 하실 때 제가 수석 대변인 했고 그 두 분은 참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네, 많이 저희가 다릅니다. 봐도. 예. 뭐 더 이상 말씀드리는 거는 네. 제가 손해일 것 같아요. 그래요. 추억 속의 MB인데 이명박 서울시장은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었다? 좀 뭐 말씀해 주실 거 있습니까? 요즘에 뭐 막 인기가 없다 뭐하다 그러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일단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 어떤 가지, 측면에서요? 그러니까 일을 이렇게 할 때 늘 실무 책임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실무 책임자한테 보고를 많이 받아서 빈틈없이 좀 준비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 평창 올림픽, 동계 올림픽 유치할 때도 굉장히 에피소드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 하기 위해서 또 외국 IOC 위원들을 잘 아는 우리 기업인들을 따로 막 급파해가지고 보내고 전세기 태워서 보내고 그 로비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정말
그런 것은 아마 예전에 기업을 했을 때 그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지 그런 거 굉장히 빈틈없이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부인 되시는 분이 또 기자세요. 저도 잘 알고 마이템? 네, 외교통일 쪽으로 일을 많이 하셨고요. 그냥 크리스탈이라고만 해두겠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이게 성함이 수정이군요. 수정이구나. 네. 다 해놓고 뭘. 큰 언니 같은 스타일이고 네. 굉장히 온화하시고 꼼꼼하시고 후배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저 같으면 남편인 기자인 남편이 정치하겠다면 저는 절대 안 돼요. 근데 반대 안 하셨어요? 반대했죠. 아하. 네. 똑바로 생각해라. 진지하게 생각해라. 그런 생각했고 제가 또 당선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참 힘들어했습니다. 네. 2% 인지도 네. 2%. 근데 아까 얘기하셨지만은 뭐 이제 언니 같다 그러는데 제가 생각해도 제 누나 같아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의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잘 이해해줘서 고맙게 그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2% 지지율일 때는 어떻게 당선이 되신 거예요? 아무래도 지역에는 어르신들이 좀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죠. 그래서 경로당 열심히 찾아다녔고 이게 아무리 좋은 소문을 내려고 해도 그 짧은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또 뭐 이렇게 노인회장 되시는 분들, 원로 되시는 분들 찾아뵙고 진솔하게 말씀드린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좀 새로운 인물에 대한 그 열망이 좀 있었어요 지역에서. 근데 제가 좀 젊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좀 맞아 떨어졌죠. 새누리당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간판이 효과를 많이 본 거 아닌가요? 봤습니다. 네. 솔직하게 또 자, 말씀하시네요. 그럼 다른 얘기 사실입니다. 다른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그 국방위원회 계시고 국방위원장이니까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도 국방위죠? 네. 네. 요 근래 김종대 의원의 어떤 페이스북에 쓴 글로 논란이 지금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이국종 교수와 하면서 어떻게 보셨어요? 김종대 의원님 굉장히 능력 있고 국방위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만 이번 경우에는 적절치 않다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국종 그 의사께서는 북한 귀순 병사를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진보도 북한 주민에 대한 좀 그 인권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북한 주민 자체에 대한 인권을 지금 우리나라 진보 당이나 진보 쪽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거는 상당히 좀 모순이라 보고 북한 인권법도 정말 제가 이제 새누리당 때 대표 발의를 했는데 정말 어렵게 통과가 됐습니다. 어렵게 통과가 됐는데 지금 북한 인권 사무소도 역할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이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구성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여당 쪽에서 상당히 그 지지부진한 그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 우리가 이제 북한의 핵 문제, 미사일 문제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고 또 바깥 세상의 그런 진실을 북한에 많이 정보를 유입을 시켜야 됩니다. 북한 핵 문제 절대 그대로는 안 풀려요. 이거 절대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 안에서의 변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김종대 의원님 또 그런 거 좀 신경을 더 쓰면 좋지 김종대 않을까. 의원님도 인권 얘기를 하긴 하셨어요. 네, 병사 인권 얘기했죠. 병사 인권 했지만 지금 말씀은 인권의 초점을 다른 데 맞춰야 된다. 이거죠. 말고. 북한의 인권을 저는 좀 더 크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번에 북한 병사 귀순 귀순자에 대한 인권뿐만 아니라 북한이 이렇게 힘들다는 거죠. 북한 주민들은 우리는 흔히 풍부한 북한 노동력이라 그럽니다만은 북한 주민들은 거의 다 환자예요. 결핵 환자 또 기생충 뭐 전부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열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제 그렇게 좀 더 크게 신경을 쓰자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게 뭐 국회에서 인권법 통과시키면 그게 뭐 이루어집니까? 뭐 힘이 하나도 못 미치잖아요. 아닙니다. 네. 그것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인권도 예전에 유엔의 인권위원회에서 우리나라 보고 계속 인권 보고서 내라 뭐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좋아진 측면도 있어요. 지금 북한도요. 북한 그 인권에 대해서 유엔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다 보니까 보이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인권 개선의 어떤 노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국제 회의에도 대표를 막 보내고 예전에 없던 일인데 북한이 이제
그렇게 조금씩 변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더 강하게 이제 푸시할 필요가 있죠. 자, 그 JSA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 병사가 넘어왔을 때 우리가 대응 사격 안 한 걸 문제점 삼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거 참 미묘합니다. 네. 국방위원장으로서 생각이 좀 많아지는데 네. 결과적으로 확전 안 된 거는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이죠. 다행스러운 잘된 거죠. 하지만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다른 또 MDL에서도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만약에 확전은 안 됐지만 이 월남하고 싶은 북한 병사나 북한 주민이 총을 맞았을 때 계속 우리는 지켜만 보고 그냥 그 환자로서 병원에 후송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대응을 해야 됩니다. 경고 사격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북한이 무조건 총을 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확전이 안 됐다는 거에 우리가 안일하게 그냥 만족할 것이 아니라 네. 유사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적극적인 대응 매뉴얼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에 또 네. 문제가 됐던 게 MDL을 북한군 하나가 쫓아오느라고 넘어왔고 또 총도 MDL 넘어서 쐈어요. 선발고 넘어왔어. 근데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이미 북한은 정전협정에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정전협정 위반이 맞는데. 여기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전화선도 다 끊었는데 뭐 앞으로 우리가 이건 제재 수단이 마땅한 게 아니라 저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지금 좀 의구심이 들어요. 정전 협정을 위반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력하게 유엔하고 국제 무슨 형사 재판소가 됐든 그다음에 대북 심리전 더욱더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 위반했잖아요. 위반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남북 군사회담 하자 이런 것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 11월 27일인가요? 예. 제 기억에 거기서 이제 판문점에서 회담을 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유엔사가. 네. 북한은 여기에 반드시 응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는 지금 북한이 정전협정 위반한 거에 대해서 뚜렷한 무슨 뭐가 없어요. 성명서도 없고 규탄 뭐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국방위에서도 좀 그런 걸 좀 하려고 하는데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국제사회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화 수단이 다 끊어졌잖아요. 지금 전화 통지문도 끊어져서 이번에 구두로 유엔사에서 뭐 경고하겠다 이랬다고 하는데 이런 것 때문이라도 조금씩 대화를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채널을 가동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군사회담은 우리가 하자고 계속 제의를 해놓은 상태잖아요. 예. 북한이 응하지 않을 뿐이죠. 예. 그러면은 우리 한국군이 대처한 거는 좀 잘못됐다고 봐야 되니 대응 사격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고 있다. 이거는 좀 양면성이 있어요. 유엔 같은 경우에는 유엔사 같은 경우에는 확전을 안 하고 대응 사격이라든지 어떤 확전이 안 되고 네. 평화를 지키는 거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사고합니다. 하지만 남북이 대치한 상황에서 우리 군의 입장은 좀 달라야 된다. 이 생각이죠. 그러면은 북한 주민들이 계속 총 맞으면서 넘어오는 것을 그냥 눈 뜨고 봐야 될지. 동서독도 동독 주민들이 베를린 장벽 넘을 때 총 쏜 사람들 다 나중에 처벌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다 우리가 기록에 남겨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권총인데 가능할까 그러니까 모르겠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엔사에서는 한국군의 결정을 굉장히 잘했다, 존중한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고, 글쎄요, 우리가 귀순 병사를 포복으로 두 부사관이 데리고 오고 대대장은 뒤쪽에서 어모 사격 준비하고 있고, 만약에 그때 총이 날아왔으면 아마 대응 사격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한테 쏘는 거니까. 예, 그리고 아마 우리 군은 보니까 귀순 병사가 총 맞고 뛰어왔는데. 한동안은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찾다 못 찾아서 결국은 TOD라고 하는 그 열상 탐지기로 탐지를 했는데, 그러니까 놓친 거죠. 왜냐하면 북한 군들이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경계병들이 몇 명이 또 막 많이 모였잖아요. 네. 거기에 대응하느라고 아마 이제 귀순 병사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못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찾긴 했습니다만은. 예? 근데 저는 이거 보다 확실하고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의 부재다.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좀 마지막 질문 또 몇 개만 더 드리고 끝낼 텐데요.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셨으니까 지난 대선 때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를 찍은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죠. 원래
보수 쪽에다가 표를 안 주는 게 젊은 층의 특징인데 저번 대선은 달랐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면서 그 젊은 표가 다시 또 이탈할 조짐을 좀 보이고 있어요. 결국은 자유한국당은 TK에 혹은 60대 이상 표만 믿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젊은 층을 끌어올리는 노력이 없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약점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동안 소홀해 왔죠. 청년들한테. 청년들을 또 우리가 무슨 뭐 조직을 한다고 했을 때도 자발적인 조직이라기보다는 그냥 정치하고 싶어하는 그런 청년들 위주로 이제 조직을 해왔다고 봐요. 근데 앞으로는 정말 청년들하고 그 진솔한 대화 이런 걸 해야 될 겁니다. 이게 그냥 보여주기식 그런 뭐 대화나 이런 거는 이제 먹히지도 않고요. 예.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절박합니까? 또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솔직하게 여태까지 잘못한 것을 조금 자성하면서 네. 좋은 프로그램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달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있잖아요. 있죠. 뭐 뭐 친박 대 비박의 대결 이런 말도 김성태, 있고. 홍문종, 이주영이죠. 네. 예. 어떤 분이 당을 젊고 참신하게 이끌어갈 수 김성태 거라고 의원인가요? 보시는지. 그거 제가 말씀드리긴 참 어렵죠. 가장 그 치열하고 예측하기 어렵고 정말 그 힘든 선거가 원내 선거거든요. 원내대표. 예. 왜냐하면 뭐 다들 그냥 선거의 달인들인데 지역에서 몇 번씩 국회의원 한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 선거니 얼마나 오죽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측하기도 힘든데 어쨌거나 당을 좀 화합으로 이끌면서도 힘있게 좀 밀어붙일 수 있는 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누가 되든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겁니다. 그래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지역구가 원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누리당 강세 지역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름 바뀌었지만 그런데 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고 전국적으로 자유한국당 인기가 없어졌어요. 지금 지역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난 4월달에 포천시장 또 도의원 재보궐선거가 있었어요. 예. 그때 이제 저는 바른정당이었죠. 근데 뭐 자유한국당이 포천시장으로 당선이 또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보수적이죠. 그런데 뭐 지금 절대 그 안도할 그런 상황은 아니죠. 아까도 스스로 인지도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앞으로 뭐 특히 뭐 드라마틱하게 바꿀 생각도 없다고 하셨는데 지역에서의 인지도야 있죠. 지금 10년을 했으니까 이제 그렇죠. 전국적인 인지도를 말씀한 그 말-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꿈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뭐 큰 꿈보다 내가 무슨 뭐 원내대표가 되겠다, 무슨 뭐 당대표가 되겠다 하는 꿈보다는 예. 지금 이제 우리 보수가 처한 상황이 좀 답답하고 그리고 또 보수를 떠나서 대한민국을 걱정해야 될 때라고 봐요. 그래서 저에게 맡겨진 지금은 이제 국방위원장으로서 뭐 국가 안보에 대해서 더 좀 일을 잘 해야 되고요. 네. 그냥 소신 원칙 물론 뭐 탈당 복당 이런 거 이제 말씀들 많이 하시니까 김영우 의원의 뭐 소신 원칙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열린 정치인이 좀 되면서도 제 정치 철학에 대해서는 좀 소신을 지키는 그런 정치인으로 좀 남고 싶죠.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엔딩곡 어떤 곡을 오늘 선곡하셨습니까? 저는 그 김광석 씨의 예. 이등병의 편지라는 노래를 좋아합니다. 네. 국방위원장이잖아요. 아니 근데 저 장교 출신이잖아요. 장교는 뭐 군인 출신 아니에요. 아니 뭐 소위의 편지 하든지 이런 거를 아니 장교 출신도 우리 병사들의 마음을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다 하죠. 다 합니까? 예. 네. 합니다. 왜 못해요? 예. 선곡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네. 국방위원장인 거 빼고. 아니 그 가사가 좋아요. 이게 뭐 짧게 머리 깎고 열차 타고 그다음에 뭐 이제 또 그 고향 생각하고 그리고 저기 군대 가면 누구나 시인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냥 떨어지는 낙엽 보고도 뭐 편지 쓰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1, 2년 있으면 또 아들을 또 보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 우리 김 의원이 선정해 주신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 들으면서 저희는 내일 오늘 방송 마치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 의원님 안드로메다 찾아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